안녕하십니까. 남북미 무기열전 시간입니다. 오늘은 순항미사일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토마호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군 순항미사일의 대명사죠. 토마호크. 토마호크가 원래 무슨 뜻이냐면 그게 아마 저기 인디언들이 가지고 다니던 그 도끼 이름이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그래서 토마호크. 근데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미국이 무기 이름에 인디언 관련된 용어를 쓰는 경우 종종 있습니다. 자, 아무튼 1970년대 개발된 겁니다. 그러면 벌써 몇 년 됐죠? 50년 된 미사일이네요. 자, 여러 전쟁에서 활약을 해서 명성을 날린 그런 미사일이다. 이게 원래 이제 만든 목표는 적의 레이더를 피해서 저공으로 날아가서 이 목표물을 기습적으로 타격하는 게 기본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이건 레이시온에서 만듭니다. 미국의 군수업체 중에 이제 대표적인 군수업체 중에 하나죠. 레이시온 미사일 많이 만듭니다. 그다음에 로키드 마틴, 보잉 주로 이제 전투기 같은 거 많이 만들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미국의 군수업체들도 약간 합종 연행을 많이 해요. 그래서 뭐 합병도 했다가 분열도 했다가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대표적인 그런 이제 곳 중에 하나가 바로 레이시온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토마호크의 재원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엔진은 터보팬 엔진입니다. 그러니까 터보제트 엔진과 터보팬 엔진이 있다고 했죠. 터보팬 엔진이 이 효율이 더 좋기 때문에 장거리 비행에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얼마나 날 수 있냐면 2,500km를 날아갈 수 있다고 그래요. 2,500km는 거의 중거리 미사일급이죠. 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고체 연료 로켓 부스터를 사용하는데 이게 뭐냐면 자 봅시다. 우리가 비행기 생각하면 비행기가 이륙할 때 어떻게 이륙하죠? 활주로 해서 이렇게 쭉 달리면서 속도를 점점 내면서 양력을 얻어가지고 뜨잖아요. 그러면 이 순항미사일도 활주로에서 이렇게 쭉 날아가야 될 텐데 실제로 그렇게 날아가는 순항미사일은 없어요. 그러려면 바퀴도 달아야 되고 일이 커지죠. 그래서 순항미사일도 그러면 처음에 이륙할 때 뭔가 속도를 이렇게 점점 올리는 게 있어야 될 텐데 그게 뭐냐? 그게 보통 고체 연료 로켓 부스터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뒤에 로켓 엔진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얘 속도를 내고 일정 속도에 이르면 그 로켓 부스터를 떼내고 나머지만 날아가는 그런 방식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발사관에 토마호크가 들어 있는데 그 로켓 부스터를 이용해서 얘를 초반에 이제 날려 보내는 방식이다. 얘 무게가 1.3톤, 1,300kg인데 부스터를 포함하면은 1,600kg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로켓 부스터가 300kg인 거죠. 길이는 5.56m. 에다가 부스터까지 포함하면 6.25m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부스터가 한 70cm 정도 되는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지름이 0.52m고 날개폭이 2.67m입니다. 날개폭이라는 게 뭡니까? 이제 이 토마호크가 실제 생긴 걸 보면은 비행기처럼 생겼어요. 그냥 비행기 그 앞에 날개 있고 꼬리 날개도 있고 그래요. 그 날개폭이 2.67m니까 날개가 꽤 넓은 거죠.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최대 속도가 마하 0.74 시속 913.6km라고 하니까 이렇게 날아갑니다. 비행 고도가 30에서 50m예요. 그러니까 최저 30m까지 낮게 이렇게 날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토마호크를 처음 발사할 때 로켓 부스터가 10초 정도 작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초 정도 쭉 속도를 올리다가 이제 분리되고 그 다음에 터보팬 엔진이 가동이 되고요. 토마호크 보면은 발사관 안에 들어있을 때는 완전히 그냥 원통형이에요. 그러다가 이게 튀어나오면 날개가 쫙 펴집니다. 주 날개가 이렇게 이 원통 안에 이렇게 접혀 있다가 이렇게 쫙 펴져요. 그리고 꼬리 날개가 짝짝짝 펴지고 그 다음에 이 공기 흡입구가 있어요. 제트 엔진 같은 경우는 공기를 빨아들여야 되니까 공기 흡입구 구멍이 샥 열려야 되는데 이게 딱 내려와 가지고 구멍이 딱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로 공기가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토마호크는 원래 해군이 개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군함에서 발사하는 그런 용도 해상 발사형이 있고 그 다음에 잠수함에서도 발사하는 수중 발사형도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에 따라서 대지 대함 미사일로 좀 나뉘는데 어쨌든 뭔가를 맞춘다는 거는 똑같죠. 자, 이게 이제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만큼 종류도 다양한데 크게 블록 1, 2, 3, 4까지
있다라고 봅니다. 이 블록이라는 게 뭐냐면요. 미사일이나 뭐 다른 무기도 비슷한데 무기를 만들 때 예를 들어 국방부에서 야 미사일 100발 만들어 우리가 100발 살게 라고 하면은 공장에서 100발 딱 만들고 납품하고 그럼 끝이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이 공장은 폐쇄하고 직원들 다 해고하나요? 그럼 문제가 생겨요. 근데 다음에 또 언제 주문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무작정 그냥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수지타산이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기 만들 때는 보통 어떤 식으로 만드냐면은 예를 들어 무기 100발을 납품을 하는데 언제까지 20발 납품하고 그 다음에 언제까지 20발 납품하고 그 다음 언제까지 또 20발 납품하고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동일 종류의 무기를 꾸준히 생산해서 꾸준히 납품을 하는 식으로 합니다. 그러다가 납품을 하는 중간에 이제 그럼 기간이 길어지는 거죠. 납품을 뭐 한 달 만에 납품 끝 이런 게 아니라 몇 년에 걸쳐서 납품을 하는 거예요. 납품하다가 중간에 기술 개발을 해가지고 개량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개량을 해가지고 더 좋은 무기가 나왔어요라고 하면은 그러면 다음번에는 그 미사일을 또 한 200발 살게. 그럼 그것도 쪼개가지고 몇 년에 걸쳐서 또 수입을 하는, 구입을 하는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처음에 개발하던 게 이제 블록 단위로 이렇게 세는 겁니다. 블록 1을 쭉 판매를 하다가 개량이 됐어. 그럼 블록 2를 또 만들어서 또 쭉 판매를 하다가 또 개량이 됐어. 그럼 블록 3으로 해서 또 새로운 미사일을 개발해서 쭉 판매를 하다가 이런 식으로 판매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블록이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점점 그 개량이 된 미사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블록 1 같은 경우는 실전 배치가 1984년에 됐다고 합니다. 가장 초기에 개발된 거죠. 그래서 109A, B 이렇게 있는데 A는 대지 미사일, B는 대함 미사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해상에서 발사할 수도 있고 수중에서 발사할 수도 있는 거고 원래 109A에는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게 만들었다고 해요. 핵탄두 장착용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 토마호크라는 미사일은 핵미사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이제 실전에서 사용된 적은 없고 현재는 다 퇴역을 했고 지금은 블록 2부터 이제 넘어갔는데 블록 2부터는 이제 핵탄두를 탑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토마호크는 핵미사일로 쓸 수는 있으나 쓰지는 않는 거예요. 이제 쓰려면 다시 앞에 탄두 부분을 개량을 해야 되겠죠. 블록 2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제식명이 BGM 109CD 이렇게 되는데 둘 다 이제 대지 미사일입니다. 대함 미사일로는 쓰지 않고 109C는 고폭탄, 109D는 자탄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109C 같은 경우는 단일 탄두인 거예요. 이 탄두에 폭탄이 하나 덩어리가 있어가지고 이게 빵 터지는 거고 109D 같은 경우는 자탄이 166개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작은 수류탄 같은 게 166개가 들어있어서 이게 원하는 위치에서 쫙 흩어져가지고 바바바방 사방에서 터지는 그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거죠. 고폭탄이라고 하는 거는 뭐 고성능 폭탄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와 고폭탄이면 그러면 성능이 엄청 좋은 거냐라고 하는데 요즘은 다 고폭탄입니다. 고폭탄을 써요. 그러니까 고폭탄이 아닌 일반 폭탄이 없어요 지금은. 그런 거 안 씁니다. 다 고폭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사거리 같은 경우가 이 109C는 1250km고 109D는 870km예요. 그 얘기는 뭐냐? 고폭탄을 쓰는 게 더 가볍다는 거죠. 자탄 이 들어있는 집속탄으로 쓰는 게 더 무겁고 그래서 더 멀리 못 나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블록 2 미사일을 처음 실전에서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토마호크가 실전에서 처음 쓰인 게 바로 블록 2부터다라고 보면 되고요. 1990년대 이라크에다가 엄청나게 이제 쏟아 부었습니다. 실제 1991년 1월 17일 새벽 1시 40분 사막의 폭풍 작전이 시작될 때 토마호크 미사일을 먼저 쏴서 작전이 시작된 거예요. 토마호크 미사일로 이제 초반에 이라크에 엄청나게 쏟아 부었죠. 그 다음에 이걸 아직도 쓰고 있는 걸로 보여요. 왜냐하면 퇴역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대량 생산을 해놨는데 그걸 아직도 이제 쓰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블록 3 같은 경우는 이제 1993년부터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걸 이제 개발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블록 2를 가지고 이라크를 주로 막 공격을 많이 했잖아요. 이라크를 공격하면서 몇 가지 약점을 발견했어요. 뭐냐면 이라크를 공격할 때 이 미사일이 이라크를 어떻게 이제 바다를 거쳐서 이라크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다를 거치고 그다음에 이라크는 사막이 많죠. 사막도 거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거점을 딱 공격을 해야 되는데 보니까 아까 이제 아까가 아니라 이전 방송에서 설명드렸는데 순항 미사일 같은 경우 지형 대조 유도를 한단 말이에요. 얘가 그래서 지형 대조 유도를 하려고 지형을 보니까 바다는 지형의 변화가 없어요. 그냥 아무리 날아가도 계속 똑같은 지형인 거예요. 사막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정확성이 떨어져 버리는 거죠. 내가 지금 어딜 날고 있지?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실제 사람도 비행기 타고 사막이나 바다 같은 거 날다 보면 밑에 내려다 보면 그냥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똑같잖아요. 그러면 약간 이제 당황하게 되죠. 내가 지금 어디에 있지? 제대로 날고 있는 거 맞나?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형 대조 유도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개발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생겼죠. 그 다음에 이 미사일이 보니까 생각만큼 관통력이 좋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을 이렇게 공격을 해야 되는데 건물을 뚫고 들어가서 안에서 터져야 되는데 건물을 뚫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벙커 같은 거 이렇게 빡 파고 들어가야 되는데 벙커도 이렇게 뚫고 들어가지 못하고 그래서 생각보다 이런 관통력이 부족하네. 그래서 위성 유도 기능을 추가하고 관통력도 키워서 만든 게 블록 3이다 라는 겁니다. 사거리가 1600km까지 나온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지금 쓰고 있는 게 이제 블록 4인데 2006년에 실전 배치된 거예요. 블록 3을 개량한 걸로 전술 토마호크라고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성능 개량에서 가장 핵심이 뭐였냐면 이번에 바뀐 게 엔진을 바꿨어요. 엔진을 뭘로 바꿨냐? 저가형 엔진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성능이 개량된 게 아니라 떨어진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뭐 어쨌든 성능은 뭐 더 좋다고는 하는데 저가형 그래서 기존 토마호크가 개당 100만 달러에서 150만 달러 정도 가격이었는데 블록 4부터는 개당 100만 달러 적게는 60만 달러까지도 떨어졌대요. 그러니까 거의 3분의 2에서 절반 50%까지도 이렇게 가격이 떨어진 거죠. 저가형으로 해서 대량 생산을 하고 싶었던 거겠죠. 그 다음에 이게 또 어떤 기능이 있냐면 16개의 표적 정보를 미리 입력을 해놓고 발사한 뒤에 날아가다가 이 조종을 해가지고 원격으로 목표물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날아갈 때는 A를 맞추려고 해서 날아가다가 갑자기 중간에 A는 맞출 필요 없겠는데 그럼 B로 바꿔. 그럼 가다가 이렇게 B로 이렇게 쭉 바뀌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수명이 길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만들고 나면은 15년 동안 정비 없이 사용할 수가 있대요. 원래 이제 블록 2 같은 경우는 수명이 4년이었고 블록 3은 8년이었다고 하는데 2배 가까이 늘어난 거죠. 15년이니까. 그 다음에 GPS 전파 방해를 방지하는 기능도 이제 추가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실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미국에서 종종 이거 얘기하거든요. GPS 방해를 방지하는 기능을 추가했다 무기에 뭐 이런 발표들 하는데 그러고 나서도 이렇게 GPS 교란에 당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완벽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블록 4 같은 경우 또 장점이 뭐가 있냐면 충돌 직전의 영상을 지휘부에 전송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맞췄는지 안 맞췄는지를 곧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미사일을 쏴놓고 그 미사일이 명중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기 위해서 정찰기나 정찰 위성으로 들여다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약간 불편했죠. 그게 이제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빵 터져요. 그러면 엄청난 연기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찰기로 이걸 들여다보고 있어도 실제 명중을 했는지 아니면 옆에서 터져가지고 연기만 나는 건지 확인하려면 시간이 한참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해서 뭐야 빗나갔잖아. 그럼 한 발 더 쏴. 이걸 판단하는데 시간이 한참 걸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애 같은 경우는 충돌 직전의 모습을 딱 보여주니까 충돌했네라는 게 실시간으로 바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뭐야 빗나갔잖아. 그럼 다시 바로 또 쏠 수가 있는 거죠. 자, 토마호크의 장단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991년 걸프 전쟁 때 토마호크 전 미사일을 처음으로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2018년 시리아 전쟁까지 총 2193개의 미사일을 발사를 했다 그래요.
엄청나게 많이 썼죠. 이 가운데 100개 넘게 사용한 전쟁만 따져도 걸프 전쟁에서 288개를 썼고요. 그 다음에 사막의 여우 작전, 이게 이제 1998년에 있었던 이라크 전쟁이죠. 325개. 그 다음에 코소보 전쟁에서 218개. 이라크 전쟁 2003년에 있었던 이라크 전쟁에서 802개. 리비아 내전 2011년에 있었는데 여기서 124개. 이렇게 썼습니다. 엄청 많이 썼죠. 그러니까 이 전쟁 가운데 사실 세 개의 전쟁이 이라크를 대상으로 한 전쟁이에요. 이라크는 거의 이제 토마호크가 엄청나게 많이 투입된 전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미군이 토마호크 미사일을 쓸 때 가장 즐겨 쓰는 게 선제 공격용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시작할 때 토마호크 미사일부터 써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미국의 전쟁 방식이 어떻게 되냐면, 미국이란 나라는 전쟁이 났는데 군인들이 죽으면은 미국 내에서 반대 여론이 들끓기 때문에 최대한 군인 사상자를 적게 하려고 하는 게 기본 이 목표가 있어요. 근데 아니 그럼 어느 나라나 군인이 죽으면 당연히 반대 여론이 생기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은 침략을 당한 입장에서는 침략을 당해가지고 전쟁을 하는데 군인이 죽었어. 그렇다고 해서 국민들이 야, 우리 군인들 죽잖아, 전쟁하지 마 라고 얘기하나요? 안 하죠. 그러면 그냥 침략 당해서 다 먹힌다는 건데. 그러니까 침략을 당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군인 사상자가 생긴다고 해도 반대 여론이 생기지 않아요. 근데 침략을 하는 입장에서는 아니 왜 괜히 저 나라를 쳐들어가가지고 우리 군인들이 죽게 만들어, 대통령 문제 있네, 이런 여론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군이 군인 사상자를 이렇게 크게 신경 쓰는 거는 대체로가 아니라 100%죠. 미국은 다른 나라를 공격하는 전쟁을 했지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한 방어 전쟁을 한 적은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이 여론을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군인 사상자를 줄여야 된단 말이죠. 군인 사상자를 줄이기 위해서 공군과 해군을 키운 거예요, 사실. 그래서 미국이 육군보다 공군, 해군이 매우 강합니다. 특히 공군력이 엄청 강하죠. 그래서 공군을 이용해서 초반에 폭격을 막 해가지고 적을 무력화를 시켜놓고 육군이 안전하게 진격을 하는 방식, 이런 걸 많이 씁니다. 그런데 공군도 이제 대공 미사일이 발달을 하다 보니까 폭격기가 들어가는데 격추를 당해버리는 문제가 생겨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대공망, 방공망을 없애야 되는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폭격기를 사용하는 것보다 토마호크 미사일을 이용해서 방공망을 먼저 다 없애고 그 다음에 폭격기가 들어가서 나머지 무기들을 없애고 그 다음에 육군이 들어가는 게 가장 효율적이구나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나면 초반에 토마호크 미사일을 막 쏟아붓습니다. 그래서 방어 시설을 다 제거를 해요. 그런 방식으로 이제 미국의 전쟁 교리가 이제 바뀌게 된 거죠. 걸프전 같은 경우에 전체 288개의 미사일을 쐈는데, 토마호크 미사일을 쐈는데 그 중에서 64%인 184개가 개전 첫 이틀 동안에 발사가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전쟁이 딱 발발하고 이틀 동안에는 토마호크 미사일만 계속 쏜 거예요. 그래서 여러 방어 시설들을 다 무력화시킨 거죠. 이 토마호크 미사일의 장점이 명중률이 높고 또 대량 생산으로 비축량이 많다는 거예요. 걸프전 당시에 288개 가운데서 230개가 명중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명중률이 80%다. 그리고 생산량이 많기 때문에 전쟁 나면은 수백 발을 그냥 한 번에 막 쏟아 부을 수도 있는 그런 이제 장점이 있다는 거죠. 반면에 단점이 있는데 뭐냐면은 얘가 지형 대조를 하면서 이렇게 쭉 날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사일 경로를 설정하기 위해서 사전 작업을 할 게 좀 많이 있는 거예요. 미사일 사용할 예정지의 지형을 미리 파악을 해서 디지털 지도로 만들어야 되는데, 미국이란 나라가 적국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어디 하나만 만들어 놓으면 되는 게 아니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디지털 지도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계 곳곳의 지형을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서 이 작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사일 개발 비용도 개발 비용인데 사실 이 디지털 지도 만드는 작업, 이게 지금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또 중간에 지형이 바뀌어버리면 지형 바뀐 걸 수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지형이 계속 바뀌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자연 지형은 사실 크게 바뀌지 않는데 도시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예를 들어 어디 산에 풍력 발전기가 생겼더라. 그럼 그 산 지나갈 때 자칫하면 풍력 발전기에 부딪혀버리는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1980년대에는 소련 전체를 디지털 지도로 만들었대요.
근데 정작 걸프전이 딱 발발했는데 토마호크 미사일을 쏘려고 보니까 이라크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 지도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애를 먹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속도가 느린 것도 단점인데, 속도가 느리면 이제 일단 적에게 발견이 되면 요격당하기 쉽고 목표물이 도망갈 수가 있어요. 이동할 수 있는 목표물이면 도망갈 수 있겠죠. 그래서 토마호크 미사일은 주로 고정된 목표물, 건물 같은 걸 맞추는데 특화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습 공격할 때는 예를 들어 뭐 전차 부대가 있으면 거기를 공격할 수 있겠죠. 근데 전쟁 중에는 전차 부대 공격하려고 쏘면은 전차들이 다 도망가 버리면 끝인 거예요. 용도가 약간 제한적이다 이런 거고요. 생각보다 토마호크 미사일의 파괴력이 약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걸프전 당시에 목표물에 명중은 했는데 이게 파괴가 안 돼가지고 실제 목표 달성률이 40에서 50%에 불과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맞췄는데 안 부서져가지고 한 발 더 쏘고 막 이래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가지고 이걸 위해서 이제 파괴력을 높인 탄두로 교체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공격 방식을 하나를 더 만들었어요. 그 탑 어택 다운이라고 하나? 그 날아가다가 목표물에 다 와서 위로 올라갔다가 내리꽂는 방식으로 해서 관통력을 높이는 거죠. 벙커 같은 거 공격할 때 이런 걸 많이 씁니다. 어쨌든 탄도미사일에 비하면 파괴력이 작은 편이에요. 근데 이거 탄도미사일하고 사실 비교할 건 아닌데, 탄도미사일은 탄두가 워낙에 크잖아요. 이게 순항미사일에는 이렇게 큰 탄두를 장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건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자, 아무튼 그래서 미국에서는 토마호크를 운영할 때 아예 목표물 하나에 미사일을 2발씩 쏘는 경우도 있어요. 어차피 한 발 쏴봐야 안 터지니까 2발 쏴서 그냥 제대로 확실하게 좀 없애자 뭐 이런 거고, 육군에서는 지금 토마호크의 핵탄두를 다시 장착하자 이런 이제 논의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그 최근은 아니고 이제 이것도 벌써 몇 년 된 7, 8년 된 얘기인데, 러시아에서 토마호크 미사일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을 해 놓은 게 있어요. 2017년에 4월 6일에 미군이 시리아 공군기지에 59개의 토마호크 미사일을 발사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때 58개가 명중을 했다. 그래서 이 공군기지에 있는 20대의 비행기를 파괴했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러시아 국방부에서 그거 아니고 23발의 미사일만 명중을 했고 6대의 비행기가 파괴됐다. 뭐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누구 말이 맞는지는 사실 모르죠. 미국은 어쨌든 실적을 높게 발표하고 싶을 거고, 러시아는 깎아내리고 싶을 거니까 뭐 누구 말이 100% 맞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데, 어쨌든 평가가 엇갈리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일각에서 또 이런 주장도 있었어요. 시리아 정부가 사전 경고를 받고 비행기를 다른 기지로 옮겨버렸다는 거예요. 충분히 옮길 시간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토마호크 미사일이 속도가 느리다 보니까 토마호크 미사일을 발사하는 거를 계속 감시를 하고 있다가 발사가 되면 야, 토마호크 미사일 발사됐다. 예상되는 목표물들 다 이동시켜.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이듬해 2018년 4월 14일에도 미국이 시리아에 66개의 토마호크 미사일을 발사를 했어요. 근데 시리아가 40발의 요격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모두 실패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또 러시아가 다른 발표를 합니다. 시리아가 미국과 동맹국이 발사한 103개의 미사일 가운데 71개를 격추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발사한 미사일 개수의 차이가 있잖아요. 이건 뭐냐? 토마호크 미사일 외에 다른 미사일도 같이 발사를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토마호크 66개에다가 더해서 뭐 30 몇 개입니까? 37개는 또 다른 미사일을 섞어서 쐈을 수 있는 거죠. 자, 러시아 주장대로 하면은 103개 미사일 가운데 66개가 토마호크 미사일인데, 그러면 71개의 미사일을 격추했다라고 했으니까 토마호크 미사일이 최소 34개에서 66개 전부를 격추한 셈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소 50% 이상의 요격 성공률을 보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러시아의 주장인 거고 미국의 주장은 또 다른 거니까 어느 쪽의 주장이 맞다라고는 뭐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아무튼 미국이 자랑하는 토마호크 미사일의 성능이 생각보다는 그 과장돼 있을 수 있다라는 뭐 가능성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 토마호크 미사일에 대해서 쭉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 방송은 자주15 채널과 그다음에 촛불전진 채널과
백자TV 채널에서 송출이 되고 있습니다. 3개 다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